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기네스북에서 지구 지각에 인간이 가장 깊이 진입한 기록은 콜라 초심층 시추공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약 12km예요.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가 기본인 러시아의 추운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추워요. 지역 과학자들은 1970년대에 그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은 15km 깊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지각을 연구하고 뜨거운 멘틀에 도달하기 위한 순전히 과학적인 프로젝트였어요. 땅 위는 너무 추웠던 걸까요? 7km 깊이까지 드릴은 화강암 바위를 쉽게 뚫었습니다. 그 위에 나타난 좀 더 단단한 층이 드릴을 망가뜨렸어요. 과학자들은 드릴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결국엔 가지가 많은 나무처럼 생긴 드릴을 사용했어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온이 더 올라갔어요. 기온이 1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비는 계속해서 고장났고 1992년에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이 전설적인 장소를 직접 본다고 해도 발 바로 아래에 심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시추공은 상당히 작고 그저 땅 위에 있는 평범한 구멍처럼 보입니다. 그곳은 이제 이끼와 녹이 덮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그 구멍에서 신음소리와 비명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지구 지각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콜라 시추공의 경험을 눈여겨봤고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최첨단 드릴을 제작했습니다. 두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바이에른의 한 곳이 선택되었죠. 과거에 그곳은 고대 바다의 해안이었습니다. 90년대 초 시추공을 파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미 7km 깊이에서 지구가 반격을 시작했고 드릴을 수직에서 꺾어버렸습니다. 그 후 기온이 270도까지 치솟았어요.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해 9.1km의 깊이에서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1977년 오스트리아의 한 회사가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스가 매장되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릴이 매장 공간을 뚫고 들어갔을 때 구멍이 붕괴됐어요. 그들은 다시 시도했고 8.5km 깊이까지 더 큰 새 시추공을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스가 매장된 곳에 구멍을 뚫는 데는 실패했어요. 스웨덴에서 있었던 시추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름 50km의 거대한 분화구 현장에서 가스와 원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분화구이고 운석 때문에 생겨났을 거예요. 구멍은 깊이 팠지만 안타깝게도 관심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6.8km에서 시추 작업은 중지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유정 중 하나는 오클라호마의 버사 로저스입니다. 그 깊이는 거의 9.5km예요. 1974년 론스타사는 불과 500일 만에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그 구멍이 세계에서 가장 깊었어요. 콜라 초심층 시추공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버사 로저스는 아마 더 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드릴이 갑자기 녹은 유황 침전물에 부딪혔습니다. 굴착기 주위로 단단하게 굳으면서 굴착기가 부서졌어요. 만약 지구상에서 지구의 멘틀에 도달할 수 없다면 물에서 시도해볼 수 있겠죠? 프로젝트 모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이름은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모호에서 유래했고 구멍, 홀을 합쳐서 모홀이 됐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감독했습니다. 해저의 지각은 육지보다 얇고 멘틀이 더 가깝습니다. 과학자들은 5km 깊이의 수중 시추공으로 멘틀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태평양에서 해저 깊이가 약 3.5km인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진행될 계획이었고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어요. 총 5개의 시추공이 뚫렸는데 모두 깊이가 200m를 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단계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호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해상 시추는 매우 흔합니다. 주된 목적은 석유와 가스의 추출입니다. EVA 4000 미국 해상 시추 플랫폼은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물 위 20층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플랫폼은 1800m 이상의 깊이에서 원유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해저로 최대 9.5km까지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로 가보죠.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에는 거대한 채석장이 있습니다.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오늘날엔 최고의 장비가 있어 땅을 파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말 그대로 손으로 파낸 것입니다. 약 5만 명의 근로자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평범한 삽을 이용해 쉬지 않고 땅을 파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도달하려고 땅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매혹적인 다이아몬드 광채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보석 중 하나인 티파니는 무게가 128.5캐럿이나 되고 킴벌리 광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240m에 달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걸어서 66층을 오르는 것과 같았어요. 일부 구덩이 바닥에는 흙이 차올랐고 물이 범람했을 때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은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기를 은근히 바랐죠. 산업붐과 함께 석유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08년 카타르는 그 당시 가장 긴 유정을 뚫었습니다. 알샤히는 길이가 12.2km였고 공사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직 갱도의 길이는 10.9km에 이릅니다. 지상으로 솟아있다면 이 높이는 상업 항공기 높이에 맞먹을 거예요. 이 기록은 2012년 Z44 샤이보 유정이 깨뜨렸습니다. 길이를 측정했을 때 이전 카타르 유정보다 약 100m 더 깊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자면 이 깊이에는 거의 15개의 부르즈 칼리파 또는 40개의 에펠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로 가서 하늘 높이 우주에서 내려다봅시다. 저기 커다란 구멍 2개 보이세요? 만약 그것이 다이아몬드 채굴장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밤 사이에 외계인 침공이 일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장소는 북극권에서 멀지 않은 라크 드 그라스 섬에 있습니다. 산업용 건물, 행정용 건물, 보일러하우스, 노동자들을 위한 거처, 그리고 심지어 활주로까지 갖춘 도시예요. 2018년 북미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게가 552캐럿이나 됐어요. 다이아몬드와 원유 이외에도 지구 내부에는 다른 많은 유용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구리예요. 유타에 가서 거대한 빙엄 캐년 광산을 둘러봅시다. 구리는 이곳에서 1세기 넘게 채굴되어 왔습니다. 이 채석장의 폭은 3.2km에 달하며 지하로 0.8km 뻗어 있어요. 이 광산 위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이 얼마나 숨막힐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지구의 가장 큰 보물은 물론 담수입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든지 깊이 땅을 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우물은 영국에 있습니다. 그 우물은 19세기에 손으로 팠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지하 400m에 이르렀어요. 마침내 지하에서 물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일꾼들은 우물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많은 부분을 지하에서 보냅니다. 네, 바로 지하철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역은 우크라이나 키이브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데 5분이 넘게 걸립니다. 거의 지하 105m로 내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이 스스로 깊은 구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안돼. 우와. 이런. 아!
소리 지르지 마. 응? 너 말할 줄 알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탈출할 생각하지 마. 와, 좋아, 알았다고. 주먹을 휘두를 필요는 없잖아. 야만인 같으니 편하게 밥도 못 먹겠어. 1980년 겨울이에요. 우리는 랭비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요. 19살의 진 힐리어드는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그녀는 지름길로 가서 빙판의 미끄러운 길로 돌아서요. 어둠 속에서 진은 후륜구동 자동차의 통제를 잃었어요. 차량이 도랑으로 충돌했어요. 비상등, 폭설, 밤, 그리고 심한 서리. 진이 차에서 내려요. 그녀는 가벼운 겨울 코트, 벙어리 장갑,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만을 신고 있어요. 찬 공기는 냉동실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요. 진은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는 걸 확신하고는 그쪽으로 향해요. 진은 높은 언덕을 오르고 나서야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단 걸 깨달아요. 길을 잃은 듯해요. 그녀는 몇 킬로미터를 더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발견해요. 꽁꽁 언 채로 그곳으로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검게 변해요. 진은 의식을 잃어요. 다음날 아침 목장 주인인 웰리 넬슨은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요. 휴가철이에요. 창밖에 겨울 동화가 펼쳐진 것 같아요. 원리는 집을 나서서 현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진 힐리어드를 발견해요. 원리는 소녀에게 다가가 흔들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몸이 얼어붙은 나무처럼 뻣뻣하고 차가워요. 눈은 뜨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다 얼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원리는 그녀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진이 살아있었어요. 원리는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해요. 하지만 소녀의 몸은 굽혀지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마치 동상 같아요. 원리는 더 큰 차를 갖고 와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들이 진을 진찰해보지만 진이 살아날 가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손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바늘도 꿰뚫을 수 없었어요. 낮은 온도, 유리 같은 눈,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근육 모두 비상 모드의 결과예요. 그녀의 몸은 모든 혈액을 중요한 기관으로 보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의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가 없어 보였고 피부와 근육이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난방 패드를 붙이기로 결정했어요. 진의 가족은 그녀의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동상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 그 모든 얼었던 액체들이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병에 물을 채우고 몇 시간 동안 냉동실에 놓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꺼내면 증가된 부피의 액체 때문에 병이 팽창해 있거나 심지어 금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거의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얼면 그 입자들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막을 찢어요. 얼음 조각들은 늘어나서 조직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게 동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은 힘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극도의 추운 조건에서 모든 내부 처리를 늦출 수 있어요. 심장은 더 적게 박동하고 폐는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게 진에게 일어난 일이고 아마도 그날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녀는 심한 서리 속에서 약 6시간 동안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왜 얼음 입자들이 그녀의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몸이 그런 손상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의사들은 진이 나아지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따뜻한 피가 얼어붙은 혈관을 통해 퍼져나가 몸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해요.
놀랍게도 얼음 결정이 그녀의 근육과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그녀가 의식을 되찾아요. 정오쯤 되자 말하기 시작해요. 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친구 집으로 걸어갔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하죠. 지금 진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차가 도랑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넘어져서 네 발로 기어 월리 넬슨의 집까지 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밤 분명 뇌가 생존 본능을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몇 미터는 기어가진 못했어요. 진은 문 앞에서 기절했고 6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고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이 곧 퇴원하게 됐어요. 이번 사건이 특별하진 않아요. 응급의학 교수인 데이비드 플러머는 지난 10년 동안 환자들이 심각한 동상에서 살아남은 약 12건의 유사한 사례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진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신문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 쇼를 찍어요. 그녀의 사례는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어요. 인간의 경우 그러한 회복은 절대적인 기적과 같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의 많은 생물들은 자신의 몸을 극한의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청개구리예요. 이 동물들은 주로 유라시아의 온대와 열대 지역에서 살아요. 가끔 추운 날씨와 씨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개구리는 몸이 얼고 있다고 느낄 때 혈류로 포도당을 주입해요. 그리고 세포의 내용물들이 시럽으로 변해요. 설탕은 물의 빙점을 낮춥니다. 그렇게 청개구리는 그런 환경에 적응했어요. 세포 밖에 물은 얼 수 있어요. 몸은 얼음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살아있을 거고 기분도 좋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완전히 회복해요. 비가 개구리의 몸을 채우고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해요. 하지만 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동물 중 하나는 굴리쉬 아이스피쉬예요. 투명하고 약간 해파리 같아요. 어둡고 차가운 남극 해역을 헤엄치고 있죠. 굴리쉬 아이스피쉬는 혈액 내의 부동액 덕분에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능상 부동액과 같은 독특한 물질이에요. 이 액체는 동물의 세포, 장기, 그리고 몸 전체가 얼지 않게 해줘요. 이 물고기의 혈액에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없어요. 척추동물 중 유일하게 이런 초능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지구상에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추위를 이용하는 유기체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중 일부를 시베리아의 얼음에서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냉동고에서 약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작은 벌레와 같은 미세한 다세포 생물이에요. 하지만 시베리아에 있던 그 벌레들은 약 24,000년 정도 된 거였어요.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실험실로 옮겨서 해동시켰어요. 벌레들은 바로 살아났고 그렇게 수세기 동안 잠에서 깨어나 바로 증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벌레들의 몸은 휴면 생활에 접어들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냉동된 유기체가 최소한의 생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분석은 그 벌레들이 수만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생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방사선에 강한 생물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상 천하무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진 힐리어드의 몸이 짧은 휴면 생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그녀의 혈액 속에 얼지 않은 액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 그녀는 평범한 직업을 얻었고 그날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는 과학자들이 혹한에 도움을 줄 19세기 중반 이래 50척 이상의 배와 20여 대의 비행기가 이곳에서 사라졌어요. 이곳은 대서양의 공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이 지도로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해역입니다. 20세기에 이곳은 전설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비밀기지가 있다고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박이 강한 폭풍에 휘말려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타임포털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요. 아틀란티스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로 아래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그 도시의 기술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선박을 파괴한다는 거죠. 심지어 항공기들도 이 지역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너무 무성해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든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공포는 책과 영화를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감독, 작가, 언론인들은 이 주제를 즐겨 사용해요. 하지만 그런 작품들에는 소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장소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설부터 반박해 보도록 해요. 우주물체, 아틀란티스, 시간여행. 이 모든 신화는 20세기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이곳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작가가 삼각지대 바닷속에 아틀란티스가 놓여 있다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가설을 매우 설득력 있게 묘사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좋아했어요. 인간의 심리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읽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 소위 비밀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책이 인기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책은 저자를 부자로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유해지고 싶어 했죠. 그 이후로 시간여행과 비밀기지에 대한 몇몇 다른 환상적인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로운 특징을 다룬 이 모든 작품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책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발견하기를 좋아해요.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요.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언제든지 진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속설을 선택하고 그것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아마도 비과학적인 책과 영화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삼각지대에 대해 더 현실적인 자료도 있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합니다. 한 가설은 선박들이 메탄 때문에 그곳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메탄가스는 이 지역 해저에 축적되어 있어요. 종종 그곳에서 방출되고 표면으로 올라갑니다. 메탄은 물과 접촉하자마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 이 거품은 물에 거품을 내고 배를 뒤집는 큰 파도를 만든다는 거죠. 이 이론은 꽤 현실적이고 그러한 자연현상이 존재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 중 어느 것도 메탄가스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메탄 분출은 약 15,00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론은 로그 웨이브예요. 이것은 폭풍과 바람 없이 형성되는 거대한 파도예요. 잔잔한 수면이 3초 안에 5층 건물 높이의 큰 파도로 변할 수 있어요.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고 나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파도가 전혀 없는 듯 다시 바다가 잔잔해져요. 어떤 과학자들은 표면 해류가 강한 역풍과 충돌하여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록된 경우는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또 다른 버전은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의 충돌 때문에 이런 파도가 생긴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파도를 형성하는 키네틱 뱀파이어리즘입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도는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파도 중에 가장 큰 파도가 바로 뱀파이어 역할을 해요. 다른 모든 파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죠. 힘이 축적되면 흡혈귀 파도가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것이 파도의 충격력과 파도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이론들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래요. 로그웨이브가 선박을 바닷속으로 침몰시킬 수 있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파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을 무사히 항해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 항해 장치가 불안정해졌다고 보고했어요. 나침반과 전자장치가 고장났고 신호와 무선 통신이 두절됐어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주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센서와 장치를 사용해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지구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태양의 입자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전자제품이 불안정해져요. 하지만 그런 고장은 인공위성과 다른 우주 물체들이 지구의 대기권을 비행할 때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장이 약해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항해를 방해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즉, 선박과 비행기가 이러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은 삼각지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자기 이상 현상이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이론은 빠르게 반박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자기 지도를 확인했지만 정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침반의 기능이 불안정한 이유는 이상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진북과 자기극이 만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예요. 진북은 지리적인 북극입니다. 자기극은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북쪽으로 곧장 이동하고 있어요. 때때로 이 극이 충돌하여 무편각선 현상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 선에 위치하면 나침반은 이상하게 작동하면서 친정한 북쪽을 가리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곳에서는 많은 배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나침반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현대적인 항법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이 1901년의 선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나침반이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육지에 도착하려면 항상 북쪽으로 항해해야 해요. 그러다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진입하게 됐어요. 나침반을 보면 화살표의 위치가 약간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 방향이 틀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 카리브해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 지역은 작은 섬들로 가득해요. 해저도 그리 깊지 않아요. 배가 좌초됩니다. 여러분은 갇혔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서 여러 척의 배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GPS를 가장 유명하고 무서운 사라진 마을 중 하나로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인도 라자스탄 구역에 위치해 있어요. 쿨다라 마을입니다. 다른 버려진 곳들과는 달리 이곳은 현지인들이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가길 꺼려해서 가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이곳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해요. 택시를 타고 이 지점 근처에 내릴 수 있어요. 운전기사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근처에 어떠한 문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마을은 뜨거운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까워지면 불쾌하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더위 때문에 식물도 전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저 건물 폐허와 모래로 덮인 도로만 있어요. 마치 고대 도시의 발굴 현장을 걷는 것 같죠. 하지만 쿨다라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겨우 1825년에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마을이 번창했어요. 공동체로 연합된 많은 작은 정착지로 구성된 거의 마을이었죠. 주민들은 그곳에서 농업을 하느라 바빴어요. 게다가 채광도 했는데 귀중한 석고암과 광물을 채취했었죠.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누구도 그 주민들을 다시는 본 적이 없어요. 근처에 사는 현지인들은 이곳이 저주받은 곳이라고 확신해서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들은 이곳이 다른 세계에서 온 힘의 중심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몸이 아파오고 다른 사람들은 유령을 본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경험해요. 하지만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는 걸 좋아해요. 가장 간단하고 덜 무서운 버전은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서 마을을 떠난 것이란 거죠. 하지만 이 버전은 이상해요. 만약 물이 부족한 거였다면 사람들은 급하게 도망가는 대신 장소 변경을 계획했을 거예요. 두 번째 버전은 훨씬 더 신비스러워요. 한 잔혹한 통치자가 이 공동체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는 쿨다라 추장의 딸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더 높은 세금을 걷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결정을 내리게 하루를 주었어요. 주민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결속의 표시로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 모든 소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듣거나 누군가가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텐트를 두드리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농담이에요. 다음 마을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을도 아니고 센트럴리아라고 불리는 자치구예요. 이곳에서는 생명이 전혀 없어 보여요. 불에 탄 나무, 마른 풀, 텅 빈 건물 등. 이곳의 거의 모든 도로에는 큰 균열이 있어요.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늘 쏟아지는 짙은 연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그곳에 자갈을 뿌렸어요. 이 버려진 곳은 50년 넘게 불타고 있어요. 이곳이 뭔가를 연상시키는 게 당연하네요. 공포 게임인 사일런트 힐의 작가들이 이 마을에서 영감을 얻었거든요. 센트럴리아는 상점, 카페, 도서관, 그리고 행복한 거주자들이 있는 광산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무연탄을 얻기 위해 광산에서 일했어요. 그들은 지하 터널 중 하나를 쓰레기를 위한 매립지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1963년 잘 알려진 버전에 따르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워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계획은 실패했어요. 쓰레기에 불이 붙자마자 광산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증가된 이산화탄소의 수준 때문에 마을의 모든 광산 작업이 중단됐어요. 주민들은 불을 끌 수가 없었고 불은 지하로 도시 전체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토양은 유독해졌어요. 두꺼운 연기가 천천히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이곳으로부터 대피했어요. 1992년 센트럴리아는 완전히 버려졌어요. 마을은 불길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단지 화재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한 건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그들의 유령들이 여전히 불타는 거리를 걸으며 누군가가 마침내 이 영원한 불을 꺼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맛있는 빵을 굽는 번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쾅! 모든 게 사라져요. 바닥에는 약간의 흔적과 아름다운 석조가옥, 방앗간, 예배당의 벽돌 몇 개만이 남아있었어요. 거대한 비옥한 들판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링컨셔의 게인스토프라는 영국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또는 그 흔적이라고 해야 할지도요. 위에서 보면 풀이 무성한 들판에 토성, 도로의 윤곽, 움푹 팬 구멍, 그리고 집, 헛간의 벽에 거의 구별되지 않는 윤곽이 보일 거예요. 이곳에 오면 마을의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저 특이한 풀밭이지만 17세기에 이곳에서는 생명이 번성하고 있었어요. 이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곳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10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전 그때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곳은 번창하고 있었어요. 19개의 비옥한 들판, 예배당, 방앗간, 다리, 그리고 영주들이 사는 그들의 저택이 있었어요. 총 25개의 건물이 있었죠. 16세기까지의 기록에서 채석장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곳은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진보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616년 마을이 완전히 버려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 끔찍하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주요 가설 중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또 다른 버전은 게인스토프가 여전히 개발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세기에 시골에서 도시 생활로의 전환이 있었어요. 산업화가 시작되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강도와 도둑들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게인스토프를 자신들의 기지로 만들었고 결국 모든 걸 약탈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론적으로 마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폐허를 재건하고 농업을 재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비슷한 운명이 아일랜드 아킬 섬의 작은 마을에도 닥쳤어요. 킴만에 의해 씻겨진 계곡을 따라 점토와 지프로 만든 약 40채의 단순한 집들이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해안, 산, 수정같이 맑은 물, 그리고 기름진 토양. 이 마을은 1838년에 설립되었어요. 지금은 땅더미 몇 개와 남은 벽에 작은 조각들만이 있죠. 인근 정착촌에 사는 주민들은 이 마을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면 뭔가를 알지만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여행 작가들만이 일기장에 고요한 아름다움의 장소라고 묘사하죠. 근처에 많은 마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왜 이 마을만 사라졌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지구상에서 온 마을을 쓸어버렸나요?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공포의 힘인가요? 만약 이 마을이 사라진 것에 대해 환상적인 게 없다면 인류는 우주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 우리 지구의 토양 속에도 말 그대로 환상적인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발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집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2019년 고고학자들은 남부 사카라에서 약 4,400년 전에 살았던 고위 관리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쿠이였고 무덤 벽에 있는 상형 문자들은 그의 많은 직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당시 파라오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 발견은 무덤의 내부가 아니었다면 이집트에서 꽤 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벽, 천장, 심지어 바닥의 일부가 상형 문자, 그림, 그리고 복잡한 패턴들로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건 그 이미지들의 색깔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였습니다. 벽과 천장의 갈라진 틈과 부서진 조각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근에 그린 것처럼 여전히 밝고 선명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에 고고학자들이 도시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초기 청동기 시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약 6,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도구, 도자기 조각들, 그리고 돌그릇들이 그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그 시대의 뉴욕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고 합니다. 메갈로폴리스는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수십 개의 거리, 골목길, 공공 및 주거 지역을 갖추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살던 시민들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왕국과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바힐은 영국 동부의 철기시대 정착지인데 고고학자들은 갑자기 그곳에서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조사하다가 한 특정한 도랑 안에서 수천 개의 개구리 뼈를 발견했어요. 이후의 계산에 따르면 8,000개 이상의 뼈가 개구리와 두꺼비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상 흔적은 없었어요. 뼈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무엇이 그렇게 많은 개구리와 두꺼비를 한 곳에 끌어들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개구리를 잡아먹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착촌 주민들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버전에 따르면 개구리들이 농작물을 먹고 사는 많은 수의 곤충을 잡으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찾다가 도랑에 갇혔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개구리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신비롭지는 않지만 흥미롭게도 거의 1800년 된 모욕이 영국의 하드리아누스 방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돌에 새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벽 바로 남쪽에 있는 고대 로마의 요새에는 많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글귀가 그 내용 때문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돌은 세쿤디누스를 언급했고 그에 대해 꽤 불쾌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로마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최초의 돌 낙서입니다. 뉴캐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와이오밍의 한 목장주가 목장 일을 하던 중 갑자기 흙에서 튀어나온 이상한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파내자 그 뼈는 곰보다 더 큰 거대한 생물의 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지역에는 곰이 없었어요. 목장 주인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렀습니다. 과학자들이 뼈를 발굴했을 때 결국 3마리의 공룡뼈, 정확히 말해서 트리케라톱스로 밝혀졌어요. 이 발견은 2가지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첫째, 뼈는 놀랍게도 완전했어요.
사지뼈 두개골 부분, 발, 그리고 꼬리의 일부가 있었어요. 둘째, 트리케라톱스는 이전에 발견된 모든 뼈들이 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외톨이로 여겨졌습니다. 이 경우 3마리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는 어린 공룡으로 보였고 다른 2마리는 아마도 부모였을 거예요. 3마리 중 가장 큰 것의 뼈에 난 이빨 자국으로 판단하건대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가족을 공격했고 그들은 거대한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카타콤은 아직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고 이상한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2004년 8월에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에펠탑에서 멀지 않은 동굴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완전한 장비를 갖춘 영화관으로 변신한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 방에는 시청자들이 앉을 수 있는 공연장,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모두 50년대 누아르 영화와 더 최근의 것으로 된 평범한 영화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굴과 인접한 2번째 작은 동굴도 있었는데 이 동굴은 식당으로 사용됐어요. 누군가가 지하 영화관에 전기 시스템과 최소 3개의 전화선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길한 사실은 경찰관들이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 위해 3일 후에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전원 케이블과 전화선이 모두 끊어진 걸 발견했고 바닥 한가운데에 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라는 의문의 손글씨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누가 왜 지하 영화관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1948년 요르단에 지어진 150km 길이의 알 수 없는 벽에 대한 첫 보고가 있었어요. 누가 언제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벽의 목적이 방어는 아니었어요. 너무 낮고 좁아서 별로 보호 효과가 없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폐허로 남아있지만 새로 지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벽 높이가 약 1m, 폭이 0.5m 정도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이 이상한 벽이 농경지 경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구원들은 벽의 서쪽에서 고대 농경지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 경계는 유목민 부족과 함께 동쪽에서 오던 배고픈 염소들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했을지도 몰라요. 요르단에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더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돌로 된 원들이에요. 지름이 약 400m 이상으로 상당히 커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빅서클을 11개 발견했어요. 네, 공식 이름이에요. 여전히 높이는 몇 미터에 불과해서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원래 연구원들은 그것들이 동물을 위한 목장이라고 믿었지만 그 원들이 사람이나 소를 출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돌 사이에 구멍이 없어요. 현재 아무도 누가 이 고대 건축물들을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모릅니다. 글래스고의 고고학자들은 2016년에 5,000년 된 석판을 발굴했지만 다시 묻었어요. 이 석판은 코크노스톤이라고 불리며 19세기부터 현지인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돌은 크고 평평하며 가로 13m, 세로 8m고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던 소용돌이 장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적이 드문 해변에 딱 좋은 곳에 막 도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졸리네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놀라게 돼요. 잠깐만, 방금 해안에 떠밀려온 게 진짜 집인 거야? 공상과학 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엘살바도르의 이 해변 근처에 산다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엔 해안으로 밀려온 것 같은 신비로운 버려진 집이 있어요. 어떻게 이 빌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죠?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르도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 건물이 푸에토 벤투라라는 호텔이었다고 해요. 이게 지어졌을 때 제일 인기 있던 게 바다에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뒤에 설계는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어떠한 공식적인 허가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텔은 물에 너무 가까웠고 위험하게 요소에 노출되었어요. 로마 양식의 빌라는 이제 썰물 때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불과 15m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조수가 1층을 소금물로 채우기 때문에 아침에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호텔은 2층짜리 폐허 같아 보여요. 앞쪽은 로마 양식 기둥이 있어 아주 인상적이에요. 2층에는 넓은 창문도 있어요. 아직도 철 구조물들의 일부와 2층으로 가는 입구였던 것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건물 꼭대기는
관람석이 몇 개 있어요. 가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요. 비록 이 건물이 확실히 오르기엔 안전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현재 위치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은 적어도 20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했어요. 2021년 틱톡 유저에게 발견되기 전까진 수년간 현지의 비밀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진 않죠. 호텔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일이 어렴풋해져요. 몇몇 지역 주민들은 그 건물이 수십 년 전에 버려졌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1998년 허리케인 미치가 이 지역을 강타한 후 버려진 거라고 주장해요. 허리케인 미치는 중앙 아메리카를 강타한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 중 하나였어요. 폭풍 동안 바람은 시속 290km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허리케인 자체는 약 15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또한 홍수와 많은 위험한 산사태를 발생시킨 엄청난 양의 강우의 원인이었죠. 해안선에 너무 가깝게 지어져서 예전의 호텔은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리가 옮겨진 걸 거예요. 태양 아래 앉은 후 여러분은 해변으로 밀려오는 눈덩이를 꿈꾸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온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자연현상은 2016년에 일어났어요. 서시베리아에 있는 오비만 해안의 약 18km가 이 거대한 눈덩이로 덮이는 결과를 낳았죠. 낮은 온도 때문에 작은 얼음 조각들이 물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바람과 파도가 이것들을 거대한 눈덩이로 굴렸어요. 그중 몇몇은 테니스공 크기였지만 다른 것들은 폭이 1m나 됐어요. 지난 2012년에는 2004년형 할리 데이비슨 나이트 트레인 오토바이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변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선적 컨테이너 안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주인을 찾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쿠요 요코야마였고 2011년 3월 11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후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었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할리 데이비슨은 6,5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긴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요코야마는 밀워키 할리 데이비슨 박물관에 그 바이크를 기증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 전시되어 있죠. 혹시 가고 싶은 분 계시면 참고하세요. 이 이상한 현상은 마치 누군가가 주방용 세제를 해변 전체에 쏟은 것 같아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퀸즐랜드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요. 바다 거품은 매년 몇 번씩 해변을 덮어요. 대부분 바다의 파도가 용해된 유기물을 이동시키는 폭풍 후에 발생해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아이스크림 제조기 같아요. 2017년 3월 사이클론 대비 이후 어떤 해변은 엄청난 양의 흰 거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바람은 그 거품의 일부를 인근 마을까지 가져가 버려서 지역 주민들은 눈이 내리는 줄 알기도 했어요. 여러분 동네 해변에 가로 세로 2m 높이의 녹슨 금속 주사위가 밀려왔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왜냐면 2017년에 아이다호 코드레인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오래된 저장 탱크였어요. 어떤 사람이 흰 점을 더해 주사위처럼 보이게 멋을 좀 내주기로 했죠. 1992년 대형 컨테이너선이 파도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 수천 마리의 고무 오리들이 바다에 좌초되었어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듯이 오리들이 전 세계, 하와이, 알래스카, 남미, 호주, 유럽 그리고 심지어 북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이 없는 고무 오리들 수백 마리가 아직도 밖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에겐 아주 유용해졌어요. 오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은 물살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혹시 공룡을 좋아하신다면 바닷물이 화석을 해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면 즐거워하실 거예요. 2018년 커다란 공룡 턱뼈가 영국 서머셋 릴스톡 해변 해안에 밀려왔어요. 이크티오사우루스라고 불리는 공룡의 것이었죠. 이 발견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상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전에는 이크티오사우루스가 최대 약 21m까지 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턱뼈를 연구한 후에 그 동물의 크기를 다시 계산하게 되었죠. 이크티오사우루스가 26m까지 자랄 수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메갈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그 근처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왜냐면 메갈로돈 이빨이 가끔 해변에 나타나거든요. 50cm가 훨씬 넘는 거대한 이빨 하나가 크로아티아의 강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생물들이 약 300만 년 전에 멸종됐기 때문에 이 이빨은 화석 사냥꾼에겐 아주 귀해요. 해변에 거대한 레고맨이 밀려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한 번 이랬던 게 아니에요. 총 4명의 거대 레고맨이 있었는데
각각 키가 약 2.4m였어요. 하나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2명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어요. 분명 우연은 아니었고 약간의 조사 후 사람들은 네덜란드 예술가가 이것의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에고 레너드는 개인 성명 운동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것에 대한 짧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당신만큼이나 진짜가 아닌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문장이 바다에 던져진 4명의 레고맨에 각각 쓰여져 있었어요. 지난 2012년 50통 이상의 편지 뭉치가 뉴저지 애틀랜틱 하일랜드 해변에 떠밀려왔어요. 허리케인 샌디가 그 지역을 강타한 직후의 일이었죠. 한 14살 소년이 이 편지들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편지에 너무 감동받아 조심스럽게 말려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린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선로에서 밝고 하얀 빛이 났어요. 숲에 닿기 전까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 빛은 갑자기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기차 선로가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아주 평범하게 들립니다.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차는 수년 전에 운행을 마쳤습니다. 이 신비한 유령 기차는 세인트루이스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약 4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명 이 루이스의 빛을 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빛은 책과 온라인에 실렸고 미해결 미스터리를 다루는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빛이 진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불빛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간 불빛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한 도시 전설에 따르면 빨간불은 어느 날 밤 선로를 조사하면서 목숨을 잃은 열차 차장의 유령이 들고 다니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2가지 유령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스캐처원 북부 출신의 고등학생 2명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이들은 처음에 그 유령 열차가 세인트루이스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중 한 학생이 그 빛이 열차의 전조등이었을 거라고 했는데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이 이야기의 답을 찾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이들은 연구를 위해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현장을 몇 번 더 확인했어요. 젊은 고스트버스터들은 자세한 지도, 나침반, GPS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2001년에는 이 모두가 매우 희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유령의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 지도에서 직선을 그었고 선의 옆이나 선 위를 지나는 모든 도로를 표시했어요. 학생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선 근처에 여러 곳에 차를 주차하고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모든 곳이 너무 낮았기에 학생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짧은 언덕 꼭대기의 고속도로를 발견했죠. 20분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불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불이 켜질 때마다 학생들은 그 유령 기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돌렸을 때 신비로운 빨간 불빛도 보게 되었죠. 이 장소는 기찻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는 회철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었죠. 불빛이 작은 구멍, 어쩌면 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더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학생들은 이 과학 프로젝트로 과학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비슷한 이야기가 텍사스의 안슨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동네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빛을 안슨의 빛이라고 불렀고 이는 아들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든 엄마라고 믿었죠. 그 아들은 오래전에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고 엄마도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몇몇 학생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아이폰으로 빛의 근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구글 지도를 따라 비포장도로를 따라 광원으로 생각되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빛을 향해 가던 중 이 빛은 등불을 든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퇴마사가 되는 건 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유령이 있다면 어떨까요? 1921년 한 고택에 이사온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등을 사용했으며 복도가 아주 많았어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고전적인 유령의 집 같았죠. 어느 날 아침 H 부인이라고 기록된 이 여자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방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방을 살펴봤고 또한 한층 위를 더 확인해봤죠. 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가구와 도자기를 옮기는 것 같았고 침묵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이들을 따라왔죠. 그것이 곧 이들에게 다가와 접촉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H 부인의 아이들 중 한 명은 부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왜 엄마가 자기를 불렀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람이었을 거라고 했지만 아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확신했어요. 그 집에서는 식물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마침내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H 부인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방에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H 부인은 시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연구를 통해 이 모든 게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 무색, 무취, 무미의 이 가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스를 확인했을 때 이 가스가 굴뚝을 통해 나가지 않고 보일러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두통, 환각, 현기증, 그리고 다른 불쾌한 증상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어떤 유령들은 지문을 남깁니다. 샌안토니오의 전설이 그렇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1938년에 학교 버스가 강한 눈보라를 뚫고 운전을 하다가 기찻길에 끼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 승무원들이 버스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기차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버스의 유령들은 자신들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트랙에 차를 중립기어로 세워두고 유령이 와서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증거로 지문을 구하기 위해 차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기도 했는데 차에 내려서 지문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로에는 경사가 있어서 차가 조금 움직이면 베이비 파우더에 그 사람의 남아있던 지문이 드러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영감을 준 원래 이야기는 샌안토니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 캠퍼스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지하실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 공포에 질려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여자 유령을 봤다고 했죠. 시간제로 퇴마사의 일을 하기도 했던 학교의 한 강사는 이 미스터리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했죠. 결국 그는 이 모든 광기의 이유가 공포의 주파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실 소리의 주파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보게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문지를 때 유리잔에서 허밍 소리가 나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라는 작은 마을에는 잠구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질병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마을 사람들이 최초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갑자기 잠에 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가벼운 두통 증세, 그러곤 쾅! 이들 중 몇 명은 6일 동안 코를 골다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난 후에